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2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군대 시절 메모장을 보면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사회와는 격리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속에서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순응하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 가게 됩니다.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1년. 제 메모장에 있는 일병 시절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도박. 군대에서 도박은 원천금지입니다. 그 누구도 도박이나 노름이나 내기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째 사람이 사는 곳에 요잉수를 바라는 사람이 없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군대가 아무리 특수집단이라 하여도 인간의 본능인 욕심까지 어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영예생활을 하는 중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심심찮게 도박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문제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의 선임하사인 방중사도 가끔 도박을 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씩 잃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임하사 월급이 이것저것 공제하면 20만 원 남짓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 4만 원 빼내면 집에 가서 금방 들통나게 되므로 선임하사는 월급날이면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지금처럼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 봉투에 담아주던 시절이라 월급날이면 중대 서기병에게서 빈 월급 봉투를 한 장 더 얻어다가 봉투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에 지출금을 부풀리거나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빼내 노름빚을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임하사는 그 봉투가리 작업을 꼭 나를 시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면 나를 조용히 불러 교관연구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서 위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집에서 남편의 월급만을 바라보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사모님께 미안한 일이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선임하사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콩고물 한 알 먹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노력봉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이전에는 누가 그 일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도박성 놀이나 노름은 비단 간부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나름 성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짤짤이입니다. 사실 나는 짤짤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홀짝이나 일본말로 있지, 니, 사나는 3개씩 세어나가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손 안에 든 동전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당시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했고 직장에서도 성행했는데 군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2~3명만 모이면 짤짤이를 했습니다. 이 놀이는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게임을 했지만 때로는 판이 커져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거는 돈 액수가 커질수록 판이 커져서 나중에는 제법 큰 돈을 잃는 사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으로 3, 4천 원을 받는 군인들이 몇만 원을 잃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졸병들이 고참 돈을 따면 대부분 돌려주지만 고참들이 따면 졸병들은 오롯이 잃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휘관이나 선임하사들에게 들키면 제재를 받거나 기합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내무반 구석에 둘러앉아 동전을 짤랑거리며 짤짤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화투는 없는 것이 당연했고 내가 있는 동안에도 화투 구경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화투놀이 자체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소대에서는 종이를 오려서 거기에 숫자를 쓰고 소위 섰다라는 노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연시에 통제가 느슨해지고 휴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겨난 폐단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정연휴 동안에 윷놀이를 장려하자 윷놀이를 통해 담배 따먹기 내기가 성행했습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고 맨숭하게 노는 것보다 담배까치라도 걸어놓고 노는 것이
훨씬 열기 있고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윷놀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한편에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역시 담배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름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군대에서도 그 본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둘러앉아 왁자지껄 떠들며 흥청대는 윷놀이판을 보며 생각에 잠겨봅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3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2. 좋아진 군대의 실체. 고참들은 입만 열면 군대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쫄병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거의 말끝마다 좋아졌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휘계통을 통해 강력하게 구타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이 실시하는 결산 시간에 구타 금지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대신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차려였습니다. 이 얼차려는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서 권장하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 비치도서에는 얼차려의 실시와 방법이라는 교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범대로 얼차려가 실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범상의 얼차려 실시는 분대장급 이상 지휘계통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참에 의한 얼차려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군대 내에서 구타가 없어진 것일까? 내가 고참들의 졸병 시절을 직접 보지 못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때나 이제나 구타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타가 없어졌다기보다 구타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오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군기왕립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고 구타나 얼차려는 군기왕립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타 금지는 거의 구호 수준이었고 구타가 표면적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난 1981년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맞은 매와 주먹질은 이루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맞은 매를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타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 좋아진 것으로 피복과 먹는 것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력이 커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비해 좋아졌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우리들 현실은 열악한 보급품에 먹을 것은 풍족하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나오면 상급부대와 고참들에게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소총중대 졸병들은 어차피 헌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자대에 와서 받은 전투복과 군화 등이 모두 헌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은 것만 보면 헌옷 입은 졸병이 고참 같아 보이고 새 옷 입은 고참이 신병 같아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좋아졌다는 말도 실상을 보면 헛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에서 고깃국이 나와도 가서 받아보면 고기는 어디 가고 국물에 기름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오는 날 소위 왕건이로 통하는 고기의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걸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닭튀김이 나와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튀김옷만 두툼하고 속에는 살점도 거의 없는 뼈다귀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팠고 특히 야전에 나가면 식사량은 평소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야전에서 고픈 배를 끌어안고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 주변의 농작물을 절취해 먹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농작물 절반은 군인들 것이라고 우리들은 공공연히 말하곤 했었지요. 굳이 좋아진 것을 꼽으라면 담배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터가 없는 화랑담배가 나왔는데 198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필터 달린 화랑담배가 배급되었습니다. 그러더니 1982년 1월 1일부터는 화랑담배가 사라지고 민간인들이 피우는 한산도라는 담배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아무리 좋아져도 나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담배 문제는 금연자에게는 사탕을 대체 지급하다가 훗날에는 돈으로 지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좋아졌다는 것이 내무생활의 편의시설들입니다. 우선 내무반에 컬러 TV가 보급되었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고참들의 전유물이지 우리가 채널 한 번 돌릴 수 없고 편히 앉아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졸병들은 강원도 산속이라 방송이 잘 잡히지 않아 안테나를 산 높이 세우고 부스터를 다느라 밤중에 민간인 집에 가서 안테나와 부스터를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더 빡세진 것이 교육훈련이었습니다. 유신공화국 시절에는 방어 위주의 전술이었다는데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50 정권이 들어선 뒤 공격 위주의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 체력으로 실시하는 태권도도 방어 위주라 하여 공격적인 특공무술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연일 주창하고 엄청난 행군과 전술 훈련을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련 구호까지 훈련은 무자비하게로 바꾸고 매일 교육 집합과 해산 시에 한 번씩 복창토록 하니 정말 마음까지 무자비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날마다 좋아졌다고 강조하니 이것도 일종의 세뇌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4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3. 초소근무 중 에피소드. 우리 대대에는 모두 4개소의 외곽 초소를 운영하며 각 중대가 각 초소의 경계 근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9중대가 11초소, 10중대가 10초소, 11중대가 9초소, 12중대가 대대 물탱크를 담당했습니다. 각 중대에서는 각 소대별로 야간불 침번을 제외한 인원들을 돌아가면서 배정하여 야간에는 복초로, 주간에는 단초로 외곽 초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1월 16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내가 아침 07시부터 08시까지 외곽 초소 근무에 편성되어 우리 중대 담당 초소인 9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9초소는 우리 11중대와 12중대 대대본부가 있는 막사 뒤쪽으로 박막골 쪽으로 넘어가는 오솔길 정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교육훈련을 위해 드나드는 병력들과 중리 쪽에 사는 선임하사 그리고 우리 대대 PX에 근무하는 방위병이 출입할 뿐 거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 9초소에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현대상회라고 작은 가게가 있는데 이곳이 우리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오바로크 재봉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명찰과 계급장 등을 새겨주었고 우리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부탁하면 반드시 구해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가게를 수시로 드나들며 소주를 추진하였고 훈련을 앞두고는 반찬과 간식들을 구매하곤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나는 붓글씨를 쓰기 위해 먹물 대용으로 사용한 제도용 잉크와 창호지 등을 공급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요일 아침에 나 혼자서 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시 20분쯤 되었을 때 부대 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누가 올라오나 긴장하며 살펴보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병장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 나는 사대대 작전과에 있는데 작전관 심부름으로 현대상회에 넘어가서 담배 좀 사가지고 올게. 그렇습니까? 그럼 외출증을 보여주십시오. 외출증? 그런 것 안 해왔는데. 그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칙적인 이유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초소를 통해 병사들이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초소를 자기 집 대문 드나들듯 넘나들었습니다. 이곳 9초소뿐 아니라 또한 11초소를 넘어가면 사슴집이라는 가게가 있어 역시 그 가게를 통해 사적인 전화도 하고 집에서 용돈으로 붙여온 우편함까지도 대신 찾아다 주는 등 우리들에게는 정말 오아시스 샘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소를 통해 넘나드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늘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소를 넘어가는 것은 자기 소대원이 근무할 때든지 아니면 중고참급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대대 작전병도 아마 졸병을 보내면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대대도 아닌 다른 대대 사람을 무단으로 넘어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외출증이 없으면 다시 가셔서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무단 출입은 안 됩니다. 언제 다시 갔다 오나? 잠깐만 다녀오면 되는데 봐주지. 제가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잘못되면 저는 영창 가고 인생 끝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그러십니까? 한참 동안을 사정하던 그가 끝내 내가 물러서지 않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럼 내가 초소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샛길로 갔다 오면 어떨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장님이 다른 길로 가든 말든 그건 병장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나는 내 책임 구역 내에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내게 들키면 저는 즉시 보고할 것입니다. 내게 들키지 않고 내 구역 이외의 지점을 통과해 다녀오는 것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병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는 다시 내려가더니 우리 세탁건 조장 쪽으로 올라와서 9초소와 10초소 사이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나는 못 본 척하고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육군 병장이 아침부터 담배 한 갑 사러 길도 아닌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이 시간에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4대대 작전관의 인물 됨됨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5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4. 외곽초소 차 방문. 초소근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양구 땅에 겨울이 시작되면서 강한 한파가 몰려들었습니다. 1981년 12월 초 우리가 11사단 대항군 훈련할 때 엄청 추웠었는데 그 후로 내가 첫 휴가를 다녀오고 신정 연휴까지 포근하다가 연휴가 끝나면서 또다시 기온이 급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1조점호 시간에 연병장에 나가서면 입김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날씨에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1조점호 시 상해 탈의 구보나 냉수마찰도 생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동상예방이었습니다. 이 당시 결산 시간에 동상예방 구호라는 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1. 씻어라 2. 비벼라 3. 말려라 4. 계속 움직여라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상이 예방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 발이 빨갛게 붓고 가려워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붓고 가려움 정도로는 동상환 자축에 들지 못했고 진물을 정도 되어야 의무대에서 연고제 같은 것을 발라줄 뿐이었습니다. 추운 날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바로 야간 외곽초소 근무자들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외곽초소 근무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초소 근무에 걸리면 영락없이 추위 속에 나가서 1시간을 떨어야 했습니다. 물론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에 비해 1시간의 외곽초소 근무는 3발에 피겠지만 그러나 종일 훈련과 교육 일정을 마치고 오밤중에 일어나서 또다시 초소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외곽초소 근무자들은 동절기 근무복을 입고 근무했는데 이 근무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손바지 저고리처럼 두툼하고 신발은 속에 털이 있는 장화 같은 것에
장갑은 권투 글러브 같은 벙어리 장갑이었습니다. 이 장갑을 끼면 소총 방아쇠도 제대로 당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총 방아쇠호를 개방하여 만약의 사태에 응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 근무복을 입고 넘어지면 혼자 스스로 일어나기가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무복을 입고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초소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추위가 등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32연대에는 군인교회로 철혈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독수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 때는 철혈교회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등병 시절인 1981년 초에 새롭게 건축하여 한꺼번에 500여 명이 예배할 수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철혈교회는 연대군종병과 각 대대와 중대군종병을 중심으로 신우회가 조직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병아리 신자에 불과했지만 역시 신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쥐꼬리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을 신우회비로 납부하고 있었고 신우회에서는 그것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철혈교회에서는 신우회를 통한 뜻깊은 봉사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겨울철 외곽초소에서 추위에 떨며 근무하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 대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을 동안 군종병들은 틈틈이 칡을 캐서 말려두었고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대군 종병은 보온병과 컵 등을 준비했고 우리가 대항군 훈련을 마친 이후부터 본격적인 차 방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차 방문 대상은 24시부터 공사시까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대 내 각 대대가 담당하는 초소를 순회하면서 따뜻한 차를 근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대대는 각 중대가 담당하는 4개소의 외곽초소와 이를 들면서 우리 대대가 5분대기를 인계받아 각 중대가 돌아가며 5분대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5분대기조 차량 근무까지 5군데였습니다. 1월 17일 일요일 새벽 내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5분대기 차량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대군종과 본부중대 군종병이 차방문을 나와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씩을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광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내 내게도 혜택이 돌아온 것이지요. 정말 추운 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니 정말 가슴까지 따뜻해지며 추위가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 내 메모 수첩에는 그 차를 마시는 나의 마음은 너무 기뻤고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고 적은 것을 보면 그때의 감동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방문 사업은 겨우 내내 계속되었고 나도 몇 차례 더 외곽초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각 대대와 중대 군종병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4차례 초소마다 찾아가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겨우 내내 차방문 사업을 계속했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세상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내년 겨울이면 저들처럼 이런 뜻깊은 봉사를 할 수 있겠지 하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6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5. 박막골 사과밭. 우리 11중대가 담당하는 구초소를 통과하여 오솔길을 내려가면 앞서 말한 현대상회라는 구멍가게가 있고 그 주변으로 몇 채의 집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화산 방향으로도 작은 마을이 있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박막골입니다. 구초소에서 내려가 현대상회를 지나면 작은 개울이 있고 그 개울을 건너 박막골 쪽으로 조금만 가면 사과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가을이 깊어가면서 주렁주렁 열린 사과들이 빨갛게 익어 우리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박막골 쪽으로 야간 교육이 있을 때면 오가면서 사과를 하나씩 따서 먹는 것이 우리들의 숨은 재미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맛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맛이 제대로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981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양구의 날씨는 이미 초겨울로 접어들어 밤이면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 나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불침번 근무가 있어서 내무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구초소는 우리 소대 포분대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초소근무 교대자를 기다리는데 2시 20분이 되어도 교대한 전번 근무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초소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보통 5분 정도면 돌아오고 혹 현대상회를 다녀오더라도 15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20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이 전번 근무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어 염려하고 있는데 30분이 넘어서 소대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가서 확인하니 전번 근무자였습니다. 야, 빨리 문 열어. 무거워 죽겠어. 급히 문을 열었더니 둘이서 큰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뭡니까? 눈이 휘둥그레하며 묻는 나에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무반 빈 곳에 그 보따리들을 내려놓는데 보니까 그 보따리는 그들이 입고 갔던 야상 잠바였습니다. 야상에 자크를 채우고 손목과 목 부분을 묶어 자루처럼 만들고 그 속에 무언가를 잔뜩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나 하나 먹어. 자루 속에서 꺼내 건네주는데 받아보니 바로 사과였습니다. 초소근무를 교대하고 내려가서 사과밭에서 사과서리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야상자루 2개에 가득 따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선 사과를 몇 개씩 먹었습니다. 정말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먹은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였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는 남은 사과를 갈무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대 창고로 들고 가서 매트리스 보관하는 곳 뒤쪽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소대는 은밀한 사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먹어 없애야 했기 때문에 고참이든 졸병이든 가리지 않고 창고로 불러다가 사과를 먹였습니다. 정말 입에서 사과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사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농사지으신 과수원 주인께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될 일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그런 양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양구라는 멀고 먼 땅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가 농작물을 조금 절취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이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박막골 사과밭의 사과 중 일정량은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과수원 주인이 항의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대 인사계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동네에서 말이 나왔다면 우리에게 알려졌을 것인데 그런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무던한 사람이라 다 이해를 하신 것인지 아님 군인들이라 아예 포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분께 죄송함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자대 방문한 이후 전후에 활동하면서 사과밭이 있었던 곳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세월 속에 사과밭은 흔적조차 없었고 농사 지으셨던 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잘못은 이 글을 통해서나마 용서를 빌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100